바로 2주의 댓글 들어가겠습니다. 읽어주세요. 첫 번째 댓글 유튜브에서 케인님이 달아주신 댓글이고요. 저도 8개 예산 너무 좋았습니다. 집이 다녀오고 항상 잘 보고 있습니다. 부국제에서 봬요. 영일애들 파이팅. 질주. 네. 케이님도. 네. 추석 때. 제가 이 댓글을 왜 읽었냐면요. 친구예요? 네, 이분이 인사한 사람? 네, 그 친구예요. 만났을 때 인사한 사람에서 부국제에서. 네. 제가 때 현웅님한테 뭐라 했거든요. 케이님 질주. 케인님. 케이님 질주입니다. 이제 질주 끝났네. 그렇죠. 즐거운 학교 생활 되세요. 그런 비하인드가 또 있었구나. 네. 재밌네. 댓글. 네. 뒤집어진 쓰레빠님. 10년마다 보시면 다른 질문들을 하게 되실 겁니다. 어쩌면 점점 질문들이 옅어지는 경험을 하시게 될지도 모릅니다. 10년마다 강산이 변하지 않습니까? 데미안 같다 이런 거. 네. 아마 근데 저도 이걸 보고 되게 생각을 해봤는데 네. 이 코멘트를 왜 남겼을까 생각해보니까 뭔가 사람은 나이가 들수록 친구를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줄어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답을 하신 게 아닌가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럴 수도 있고 만난 사람이 줄어드니까요. 좋은 댓글 감사하고요. 그 밖에도 유튜브 꼬꼬미 코코님께서도 댓글 남겨주셨고 유튜브 AMQMWEM님 나오코님 하면서 8개 예산 업파이어 6번 칸에 대한 정말 다양한 댓글 6번상까지 갔구나. 네, 이렇게 아카이빙이 되니까 와우. 굉장히 영화에 대한 관점을 네. 나눠주셔서 감사드리고 팟캐스트 콩피아님 댓글을 읽어드리면 부국제 후기 1번 만족한 영화 3개 레드룸스 악조낙 티셔츠 라운지 티처스 라운지 티셔츠. 티처스 라운지 프로그램 노트에서 올해 가장 무시무시한 영화라는 것만 보고 믿고 예매했는데 평론가님 무한 감사. 이 평 되게 좋았다고 부소님. 네 맞아요. 중동 인권 영화들 소재 자체가 좋아서 그런가 영화 자체는 비교적 평이했던 느낌이라 실망함. 세 번째 아시아 쿼터로 온 영화들 마찬가지로 별로인 듯 어떤 영화들이 좋으셨어요? 라고 8개 이상 댓글 남겨주시면서 바로 2주 영화 이슈랑 이으려고 댓글 읽어드렸고 네. 2주 영화 이슈는 뭐 부산국제영화제 리뷰죠. 그렇죠. 좀 시간이 꽤 걸릴 것 같은데. 털어봅시다. 네, 일단 뭐 다 같이 본 영화 있죠. 다 같이 본 영화 가용 먼저 얘기하는 게 것들, 좋지 않을까. 가여운 것들. 네. 저희가 같은 날 같은 상황에서 같이 봤습니다. 토요일 부성님을 제가 못 봤어요. 저는 현웅님을 화장실에서 만났어요. 둘 다 봤어. 그래요? 둘 다 보고 아니 이걸 못 봤어. 현웅님은 한 같은 줄이었어요. 같은 아, 줄에 한 디얼. 다섯 칸 옆이었나? 맞아. 그래서 다 보였어요. 가다 화장실에서 만났죠? 화장실에서. 네, 진짜 너무 부성님 반가워요. 자리가 만났어요. 몇 열이었는지 제가 기억나요? C열 3이었나? C열이었어요. 네, C열이었어요. 그러니까 저희 D열이었거든요. 맞아. 근데 저는 성현님한테도 그 DM 했었는데 네. 그때 뭐 나중에 봤어? 영전에서 제가 지나가는 우연히 봤는데 맞아요. 친구분이랑 계셔가지고 제가 인사는 안 맞아요. 드렸긴 했어요. 근데 그 친구가 이 케인님이었어요. 그럴 것 친구가 같았어요. 케인이에요. 그럴 것 같았어요. 네. 어쨌든 가여운 것들을 얘기를 하면 요르고스 란티모스 영화 중에 이런 영화는 처음 봤습니다. 이런 그쵸? 풍의 영화는. 그쵸. 뭔가 일단 네,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일단 단평을 하자면 런티모스 지금까지 필모그래피 중에 가장 긍정적인 바이브? 밝고 긍정적인 바이브다. 좀 약간 유쾌했어. 네 맞아요. 찝찝함이 없었다. 저는 개인적으로 찝찝함은 없었다. 맞아요. 이게 더 페이보릿부터 란티모스가 갖고 변한 있는 직접 것 안 같아. 쓰잖아요. 확실히 더 페이보릿을 기점으로 해서 플롯도 그렇고 뭔가 이 감독이 고전적인 고전적인 미학을 뭔가 탐구하려고 하는 태도가 되게 보이는 것 같아가지고. 네 맞아요. 네 이번에도 그런 게 돋보여가지고. 상업의 좋았습니다. 맛이 살아났는데 그렇다고 이야기가 빠지는 건 없이 네 맞습니다. 감독의 감각 또한 정말 잘 살아있던 영화 가여운 것들이고 아니 작품상까지는 모르겠는데 네 엠마 스톤하고 그 남자 마크 러팔로는 진짜 뭐 하나 줘야 되지 않습니까? 맞아요. 현웅님이 딱 만나자마자 저한테 엠마 스톤 줘야겠는데 이러셨어요. 저한테. 엠마 스톤은 말도 안 되는 맞아요. 더 놀란 건 마크 러팔로. 맞아. 엠마 스톤 얘기가 나서 하는 말인데 그 엠마 스톤이 지금 이 포팅스 말고 이후에도 란티모스랑 맞아요. 같이 계약. 장편 하나, 단편 하나를 같이 아. 찍었다고 해요. 장편 하나가 제목이 엔드였나? 엔드였고 단편 하나가 제목이 블리트였는데 이 블리트를 얼마 전에 뉴욕 영화제에서 상영을 했답니다. 수위가 그게 높다라는 거죠? 네, 그걸 제가 후기를 봤는데 엠마 스톤의 생식기가 정면에서 클로즈업으로 천천히 보여진다. 아 진짜? 아니 근데 네. 이것도 셌잖아. 이것도 그쵸. 꽤 셌는데. 셌는데. 그렇죠. 그래서 저는 그 섹스 장면을 왜 이렇게 많이 넣었을까 생각을 해봤거든요. 좀 많긴 했어. 그러니까 너무 많이 넣었잖아요, 진짜 그거를. 그러니까 저는 제 의도는 그거였어요. 제가 생각한 감독의 의도는 그런 씬을 대놓고 자극적으로 계속 넣음으로써 뭔가 그 장면을 일부러 약간 물리게 하려는 느낌이 아니었나 싶었어요.
그럴까요? 그러니까 아닐 수도 있죠. 왜냐하면 란티모스는 애초에 워낙 좀 과시적이고 탐미적인 감독이기도 하니까 그냥 그 자체로 그냥 미학을 탐구하려는 사람들. 바빌론이 마고로비였나요? 네. 뭔가 이미지가 겹쳐 보여가지고 뭐 하여튼 그래서 이 엠마 스톤의 전성기가 라라랜드부터 이제 시작을 해서 진짜 지금 그게 다른 느낌이었어요. 영화 보면서 네. 진짜 그게 다르다라는 맞아요. 그런 느낌이 가여운 것들이. 네. 저는 하나 더 말하자면은 이 푸어팅스가 좀 이상하게 들릴 수도 있는데 저는 가족 영화라고 생각합니다. 후기 읽었었어. 왜 가족 영화라고 생각을 했냐? 이게 영화가 공개되기 전에 나왔던 얘기가 프랑켄슈타인을 현대적으로 자기 스타일로 각색했다라는 네.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저는 프랑켄슈타인도 당연히 염두에 보고 봤는데 프랑켄슈타인이랑 같이 이 영화를 보고 나서 생각난 게 피노키오예요. 네. 왜냐하면은 이게 그 엠마 스톤 벨라는 계속 그 아버지라고 할게요. 네. 그 아버지의 곁을 계속 떠났다가 돌아왔다가 하잖아요. 근데 결국에는 마지막 아버지의 임종을 지켜볼 때는 아버지의 품에 안겨 있었고 그러고 아버지가 계속 벨라한테 막 자기가 어렸을 때는 이랬었다 막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엠마 스톤이 그 벨라가 막 나가가지고 성장하는 모습들을 지켜보면은 그 아버지가 했던 행동이랑 묘하게 닮아 있는 부분들이 많고요. 그러고 마지막 샷이 그 벨라가 자기만의 가족을 새로 형성하는 샷으로 끝나잖아요. 네. 그렇죠. 저는 그것도 뭔가 아버지한테 내가 성장했음을 보여준다. 그렇죠. 라는 거를 환기한다고 생각을 해서 전 오히려 그래서 그 마지막 샷을 보면서 란티모스 영화인데 뭐 묘하게 그런 가족 영화들 있잖아요. 막 오지아스 지로나 뭐 이스트우드 같은 사람들의 영화들이 떠오르더라고요. 역설적으로. 맞아. 그래서 전 되게 따뜻하다고 느꼈어요. 맞아. 이 영화가. 따뜻했어요. 저도 맞아. 그 생각. 네. 그리고 저는 이거 동화처럼? 그 나라들 표현하잖아요. 네. 혹시 기억나시는 분 약간 좀 뭐라 해야 되지? 동화처럼 표현을 해서 동화. 약간 맞아요. 파네미로 기에르모 델 토로 약간 아 이런 맞죠. 것도 파네미로 생각났어요. 네, 살짝 생각이 나더라고요. 네. 제가. 나는 슬픔의 삼각형 생각나던데. 오 어떻게요? 대놓고 그냥 풍자하는 거 아니야? 구성도 느낌. 맞아. 이렇게 3장 뭐 이상으로 나눠서 네. 그런 구성도 재밌었고. 저도 이거 스포 주의 적어야 될 것 같은데. 아니 뭐 다 말한 것도 아닌데. 네. 근데 아까 제가 그 피노키오 얘기했잖아요. 네. 그냥 전형적인 피노키오의 구성을 따라가요 이야기가. 맞아. 근데 저도 네, 딱 그렇게 생각해 생각하시면 될것 피노키오 그 같아요. 제페토. 네, 할아버지 그쵸. 만난 거. 뭔가 좀 윌렌드포에서 좀 제페토가 환기돼서 네, 보이더라고요. 맞아. 아니 뭐 델토로도 피노키오 있잖아. 맞다. 그렇죠. 넷플릭스에서. 델토로도 피노키오 있죠. 그렇죠. 네. 맞아. 근데 이게 저는 상대적으로 이제 부국제 첫 작품이었어서 저도. 진짜 재밌었는데 이게 이제 좀 나중에 이제 한 두세 번째 상영들 본 사람들은 생각보다 그냥 그랬다. 아 그래요? 약간 이런 평도 조금 있었어요 주변에서 약간. 나 10점 만점에 8점. 저도 8점. 8점. 저도 8점? 8점. 그러니까 저는 란티모스를 좋아하는 이유가 그 더 랍스터랑 킬링 디어 때 영화를 좋아하거든요. 네. 왜냐하면은 그 좀 과시적이고 자의식이 좀 들어가 있긴 하지만서도 그런 뭔가 말 같지도 않은 배경에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순응하고 그 안에서 건조하게 감정이 표출되는 그런 면을 좋아했는데 건조하진 않아 이번 건. 네 이번 건 건조하진 않죠. 근데 대신 저는 그래도 이 영화가 고무적인 게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란티모스의 기존 사조에서 좀 벗어나면서도 영향을 보여줬다는 거. 네, 새로운 아무래도 근데 그거는 원작이 또 있으니까. 네 맞아요. 네, 거기서 소설 비롯된 원작이죠. 네, 맞아요. 그런 네. 영향이 있지 않을까. 네, 뭐 저는 더 페이보릿보단 낫습니다. 나는 더 페이버릿이 더 좋았습니다. 정말요? 네, 더 페이버릿이 더 재밌었고. 뭐 어쨌든 그건 개인 취향인 것 같고. 네, 맞아요. 어쨌든 네, 그렇죠. 또 뭐 얘기해 볼까요? 각자. 그 다음에 어떤 뭐 같이 본 거 있나요, 저희? 저 더비스트 겹친 거 있나요? 성현님이랑 맞다. 더 더비스트 비슷한 같이 봤죠. 전못 봤으니까. 더비스트 같이 봤고 그 네. 지구종말 같이 봤죠. 현우님이랑. 뭐 먼저 얘기할까요? 다 보셨네. 먼저 하세요. 네. 저는 근데 더비스트 딱히 할 얘기가 왜냐면 저는 졸았어요 사실. 근데 졸 더비스트가 수밖에 없어요 이게. 좀 초반이 너무 졸립니다, 진짜. 너무 졸리고 저도 어거지로 참고 템포가 봤어요. 느린 겁니까? 느리고 그래서 저는 뭐 성현님 자세히 얘기해 주시겠지만 저는 상영실 생각도 약간 미술 전시를 보는 듯한 느낌? 이거 너무 심오했어. 맞아요. 그래서 저는 2점 줬거든요. 그래요? 5점 만점에 2점. 아하. 저는 좀 설명이 저는 필요해요. 10점 만점에 8점입니다. 그게 너무 달라. 굉장히 너무 달라. 예술적. 저는 이번 부산에서 9편 봤는데 네. 두 번째로 좋았어요. 왜냐하면 보성님이 말씀해 주신 대로 영화가 진짜 전위적입니다. 진짜 영화 진보적이다 급진적이다를 넘어서 맞아. 좀 전위적이에요 영화가. 그러니까 뭐라고 말해야 되냐 이게 저희가 GBH였잖아요 보성님. 네 맞아요. 영화가 끝나고 질문을 받았는데 진짜 질문을 한 처음에 아무도 안 들었던 거 기억나시죠? 네 맞아. 근데 처음에는 그럴만했어요. 이게 정리가 안 돼서. 정리가 안 돼요 생각이. 맞아. 말문이 막힌다고 해야 되나? 이게 영화를 보고 나면은 떠오르는 키워드가 되게 여러 가지가 있어요. 보성님 떠오르는 키워드가 뭐 있었나요? 뭐. 전 두려움. 그쵸 두려움 네. 있었고 기계
뭐 그쵸, 그쵸. 감정 묘사, 맞아. 기괴? 근데 기계 기괴, 모신. 멋진. 기괴. 감정 묘사, 뭐 사랑도 있을 거고. 저는 뭔가 아. 거리감이란 키워드도 느껴졌거든요. 맞아요. 네, 어쨌든 이렇게 키워드가 되게 여러 가지의 생각이 나는데 이 여러 가지를 뭔가 한두 문장으로 정리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영화입니다. 수입 안 될 거. 그러니까 이게 커다란 히로시스만 얘기를 해주자면 타임라인이 세 개가 등장을 하거든요. 20세기 초반, 현재, 그리고 지금부터 한 30년 뒤쯤. 44년도죠. 20년 뒤네요. 네. 네, 이렇게 세 가지가 등장을 하는데 네네네. 이 제일 미래에 있는 레아 세이두가 그런 너무 외롭고 사랑하는 사람한테 다가가지 못해가지고 정신적으로 테라피를 받습니다. 그래서 테라피를 받는데 이게 그러니까 멀티버스 느낌이라고 해야 될까요? 어쨌든 네네네. 현재에도 20세기 초반에도 레아 세 세이두와 비슷한 인물이 살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네네. 그 사람들의 머릿속으로 들어간 다음에 그 시기에 그러니까 그 사람 이 레아 세이두가 현재 좋아하는 남자였죠. 네. 그 남자도 그 시기에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 시기로 그 시기에 머릿속으로 들어가서 그 남자한테 접근하는 거예요. 그 남자한테 접근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맞아. 보셔야 알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어쨌든 시간 차가 있는 영화라면 변주가 어떻게 가능할 것 같기도 네. 한데 어쨌든 두려움 좀 봐야 할 것 같아요. 굉장히 파편적이에요. 맞아요. 영화. 제가 정말 그리고 보성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었던 게 제가 이걸 보고 제일 크게 느낀 것 중에 하나가 뭔가 이 감독이 기계에 대해서 되게 개인적인 큰 경험을 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뭐 왜냐하면은 뭐 이게 스포가 될 수도 있지만 이 영화가 되게 기계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묘사를 하잖아요. 근데 맞아요. 연출은 되게 기계적이었잖아요. 맞죠? 네, 맞아요. 되게 기계적이었잖아요. 그러고 엔딩 크레딧이 QR 코드가 뜹니다. 저도. 왜? 그러니까 그냥 엔딩 스캔 크레딧이 미 올라가는 이렇게. 게 아니에요. 그냥 핸드폰으로 찍으라고. 맞아. 핸드폰으로 찍으면은 핸드폰 찍잖아요. 링크 들어가면 거기서 엔딩 크레딧이 나와요. 맞아. 요렇게 잠깐 보여드리면 요렇게 나옵니다. 네. 그걸 찍으면은 핸드폰으로 엔딩 크레딧을 볼 수 있는 그거 그런 보내주세요. 방식이에요. 그거는 보내드릴게요. 네, 보내드릴게요. 근데 그래서 신기한 게 이야기는 기계에 부정적인데 맞아. 형식은 되게 적극적으로 기계를 활용하는 모습이어서 저는 감독한테 그래서 물어보려 했거든요. 보성님 씨 저 보셨어요? 저 질문하려고 계속 손들었거든요. 저 성현이 봤는데 그때 나갔어요. 아 그래요? 야외상. 계속 제가 손들었는데 질문을 못 드렸거든요. 그래서 이 베르트남 보넬로 감독이 과연 뭔가 개인적으로 기계에 대한 경험, 기계에 대한 뭔가 충격적인 경험을 한 게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러고 제가 뭐 이 영화를 언젠가 보실 분들을 위해서 조언 하나 드리자면 저는 이 영화 보면서 데이빗 린치 생각났습니다. 난해하군요. 린치. 네. 데이빗 린치 필모그래피 중에서도 트윈픽스가 생각났습니다. 특히 그 타임라인이 3개 있다고 했잖아요. 네네. 미래 타임라인에서 보여지는 미장센들은 보면은 트윈픽스를 대놓고 옹호하는 장면이 되게 많아요. 네, 미장센적으로. 그래서 참고하시고 보시면 될 것 같다. 전 너무 좋았습니다, 진짜. 그리고 진짜 레아 세이도 연기 진짜 잘하더라고요. 와, 인정합니다. 진짜 잘하더라고요. 연기는 이제 좀 약간 경지에 오른 것 같아요, 이제. 신이지. 네, 이제는. 진짜 경지에 오른 것 같아요. 지구 정말은 어떠셨는지 지구 좀 정말. 좀 단평을 해보시면. 지구 정말. 개쓰레기였어. 그래요? 저는 그 그러니까- 예매했다가 취소했거든요. 취소표 잡았다가. 개쓰레기는 아니고 네. 베드럭뱅인 기대하러 갔다가 정말 예상하지도 못한 뭔 이런 그러니까 도저히 그 마지막 이것도 똑같이 3부는 아니잖아요. 그 마지막 3부를 보지 않았으면 결국 마지막 3부를 위한 그 그쵸. 앞에 동안 그 100몇 분을 쏟아부은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근데 참 그 과정에서 이해되는 것도 있지만 참 왜 이렇게 풀었을까라고도 느껴지기도 하고 네. 다양한 인간 군상을 그리려 하는 건 알겠지만 글쎄 너무 불편했어요. 친절하지 않았어요. 근데 친절하지 않음이 결코 그게 저한테는 뭉툭하게 다가와서 그렇게 와닿진 않았다. 냉정. 근데 진짜 이 감독 영화답게 일단 골 때리긴 하더라고요. 골 때려. 근데 어쨌든 이 영화가 말하고자 하는 게 뭔가 또 노동 착취였다고 하잖아요. 그쵸? 감독이 그 인트로에서 말하잖아요. 노동 착취에 대한 영화였다고 하잖아요. 저는 여기서 느낀 게 이게 런닝타임이 되게 길잖아요. 2시간 40분이 넘는데 맞아요. 영화에서 이상하게 그 주인공이 차 몰고 가는 장면이 엄청 길게 자주 나와요. 택시. 네, 택시. 차 몰고 가는 장면이 엄청 자주 길게 나오는데 중간중간 계속 배치. 전 이 장면, 전 그 숏들이 너무 피곤하게 느껴졌거든요. 진짜 좀 진짜 잘 뻔했어요. 아니 잔 사람도 많았어요. 솔직히 말하면. 맞아요. 사무영장 안에서. 저 진짜 잠들기 중간중간 나간 사람도 직전이었는데 진짜 많았고.
잠들기 직전이었는데 근데 전 오히려 그 숏을 자주 여러 번 배치한 게 그럼 뭔가 피곤함을 좀 환기하려는 게 아닌가? 이 생각도 그치. 좀 했었거든요. 오히려 뭔가 뛰기 위해서 했을 네. 텐데 네. 그래서 보면 클로즈업 되면서 느리게 싹 가는 것도 아마 맞아요. 한 명 한 명이 뭔가 노동계층을 보여주려고 한 것 같은데 맞아요. 글쎄요 너무 베드럭뱅잉에서 너무 기대했을까? 아 그래요? 저는 근데 저는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베드럭뱅잉보다 낫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그럴 수 있죠. 저는 베드럭뱅잉은 뭔가 좀 너무 진짜 어이가 없어가지고 약간 평가를 못 하겠다? 특히 2부가 골 때리죠. 예, 평가 네. 불가 저는 네. 평가 불가였어요. 네. 베드럭뱅잉은. 네. 그래서 그냥 평가를 뭐 할 수가 없으니까 저는 이게 어. 낫다고 한 건데 네. 전 이 영화에서 또 뭔가 눈여겨봐야 될 점이 그 주인공이 그 네. 틱톡 하잖아요. 아 무슨 배? 네. 네. 근데 그것도 어떻게 보면 변장 뭐 그런 걸 해서 네. 또 그렇게 된 거니까 네, 진짜 나올 때마다 웃겼는데, 골 때려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저는 이게 보면서 그냥 웃잖아요. 무작정 네. 웃잖아요. 전 뭔가 이거를 통해서 사람들한테 뭔가 희사점을 던져준 것 같거든요. 그건 뭐라고 해야 있겠죠. 되냐면은 이 라도주대가 그러니까 이게 되게 보여지는 이미지가 세 가지가 있잖아요. 그게 네. 그 틱톡 하는 장면이랑 옛날 영화 가져와서 오마주한 장면이랑 현재 장면 이렇게 해서 말할 수가 있는데 사람들이 이 틱톡 하는 장면에서만 제일 호응을 잘해주고 그런단 말이에요. 좀 뭔가 이걸 보면서 틱톡이 시네마를 이긴 건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겼겠죠. 그니까요. 이겼겠죠. 뭔가 지금 그걸 상황에서. 비판하려고 그 씬을 이긴 그렇게 거지. 많이 집어넣은 게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겼죠. 궁금해지네. 뭐 어쨌든 라도주대는 정말 루마니아를 사랑하는 감독이었고 전반적인 맞아요. 평가는 뭐 일단 내가 느낀 개인적인 평가는 극장 안에서 맞아요. 조는 분들이 많았다. 맞아요. 조는 분 많았는데 저는 저는 괜찮았습니다. 네. 네. 저는 별로였고 그러니까- 어쨌든 이 감독 자체가 호불호가 굉장히 맞아요. 심하기 때문에 엄청 심한 감독이죠. 유독 심한 감독이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뭐 각자의 판단에 맡기는 맞아요. 것이고 뭐 또 얘기해볼 만한 뭐 각자 각자 베스트, 하나씩? 베스트 짧게라도 네. 각자 짧게라도 네. 저는 베스트는 가벼운 것들이었지만 언급하고 싶은 건 나의 올드오크. 못 봤어요. 캔로치 바꿔줬네요. 다운 캔로치 다운 아쉽게 놓쳤어. 그러니까 막 이게 베스트는 아니지만 캔로치 다운 그런 작품이었다. 근데 제가 켈로치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예. 왜냐하면은 좀 뭐라고 해야 되지? 이 사람이 뻔한 이야기를 따분하게 정치 영화를 찍는 사람이잖아요. 뭐 그것도 뭐 정치 영화를 찍는 사람인데 저는 그 편향도가 너무 쏠려 있다고 생각해가지고 그러니까 저는 흔히 이 켈로치 최고작이라고 말하는 나다니엘 블레이크 있잖아요. 네. 전 그거 볼 때 약간 어이가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초중반부는 그래 좀 블랙 코미디스럽게 잘 풀어냈네 하면서 재밌게 봤는데 후반부는 뭐 거의 너무 밀어주기야. 감독이 정부한테 맞았나 싶을 정도로 너무 밀어주기. 너무 심했다고 생각해가지고 네 진짜 맞은 것 같았어요 정부한테. 이번 영화는 저는 그래도 균형이 잘 잡힌 것 같아요. 그래요? 저는 이쪽도 이해가 되고 이쪽도 이해가 되니까. 네 그런 그 이야기를 지점에서- 만들었다면 물론 마지막엔 당연히 이렇게 또 네. 포옹하고 그쵸. 그런 거겠지만 재밌게 봤습니다. 이거 수익 됐나요? 근데 아마 될 거예요. 켈로치 네. 영화는 어지간하면. 켈로치 영화는 뭐 어지간하면 될 거예요. 네. 또 각자 하나씩. 각자. 보성님 말씀해 보셨어요. 저는 베스트 괴물. 괴물 야, 괴물 진짜 호평 많더라. 평 진짜 많죠. 이게 진짜 11월 많더라고요. 29일 네, 개봉이긴 맞아요. 한데 네. 근데 야외 상영으로 보셨잖아요. 네, 그러면 4,400석이 매진이 됐더라고요. 분위기 다르죠. 네. 근데 저는 이거 기대를 안 했거든요. 네. 그래요. 왜냐면 브로커로 사실은 좀 그건 CJ물을 먹었으니까 그런 거고. 사실 막 네. 기대를 그냥 막 야외 극장이니까 뭐 몰입도 이런 면에서 기대를 거의 안 하고 봤는데 야외 극장에서 봄에도 불구하고 와 이게 몰입력이랑 네. 그리고 이게 약간 그 다루는 이슈들이 오. 정말 그거에 단단해요. 그리고 이것도 3막으로 구성이 되는데 맞아요, 봤습니다. 정말 이렇게 나중에 이렇게 다 그 후반부에 그 교차되는 그 터지는 그 장면인데 정말 저는 5점 만점 5점. 오. 보성님 제가 펑펑 울었습니다. 노스포 리뷰를 여러 가지 봤거든요. 네네. 근데 거기서 하는 말이 3막이 있는 건 알고 있었어요. 근데 제가 봤던 것 중에 기억에 남는 게 1막이 진짜 너무 쩔어가지고 와 하고 보는데 2, 3막이 좀 지나치게 감상적인 것처럼 보일 수도 있다라고 하거든요. 맞나요? 네 맞아요. 근데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이거 스포라서 말은 못 하겠는데. 스포요 그냥. 아니야. 근데 아마 아실 아니야. 거예요. 이게 퀴어 영화예요. 네, 그거는 네. 그래요? 나 맞아요. 퀴어인지도 몰랐어. 저 같이 본 친구가 클로즈 느낌 난다라고 하긴 했었어요. 맞아요. 네. 클로즈요? 네. 클로즈랑 그리고 때에 따라서는 그 매지 미켈슨 나온 더 헌트 아시죠? 네네네. 근데 이거는 얘기를 하면은 스포가 된대 가지고 그냥 더 헌트 같다라고만 얘기했었거든요. 오케이.
네, 하여튼 뭐 그렇다고 해요. 근데 이게 사실 안도 사쿠라 나와서 전 기대 많이 했거든요. 저희 또 그 아. 한남자 때도 나왔는데. 네. 근데 이거 안도 사쿠라가 연기를 막 엄청나게 여기서 잘했다기보다 근데 애기들을 써요. 얘네들이 치트키야. 그렇죠. 애들이 연기하는 그런 게 좀 그쵸. 치트키라서 사실 더 좀 절절해요. 절절하다. 네, 좀 그런 부분. 아, 아무튼 꼭 다음 달에 좀 음. 보셨으면 좋겠어요. 모르겠네. 그러고 또 괴물에서 호평을 했던 게 그거였거든. 괴물에서 괴물 얘기할 때 제일 많이 얘기가 나왔던 게 엔딩이었거든요. 엔딩이 엔딩. 그렇게 쩐다고. 엔딩 쩔어요. 엔딩 쩐가요? 아. 그냥 아니 그냥 어느 가족 이상이에요? 난 사실 어느 네. 가족이 가장 그거. 정말요? 저 어느 가족 이상이었어요. 와우. 그리고 이게 개봉 타이밍이 너무 적절해요. 그 영화 속에 나오는 그런 아, 이슈들이랑 뭔가 분위기랑 네, 날씨 분위기가 같은 게. 예. 정말 지금 지금 현재 저희 대한민국에서 나오는 사회 이슈들이랑 이야. 카즈 형이 돌아왔군요. 네, 적절하고 카즈 아저씨. 그래서 제가 또 돌아왔군요. 리뷰 본 것 중에 고레다 히로카즈는 혐한이 아닌가. 아, 아니 한국에서 2개 찍었잖아요. 공기인형이랑 브로커. 두 편 다 병이 그냥 그런데. 근데 그거는 네, 장난이죠. 그리고 하나 더 말하고 싶은 거 이게 또 그 류이치 사카모토의 마지막 영화 음악이거든요. 네, 맞아요. 저 그래서 좀 더 감동적이다. 그래서 엔딩에서 류이치 사카모토 음악이 나올 때 좀 그게 좀 전율이라고 하던데. 예, 그냥 약간 다들 약간 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음. 저도 살짝 뭉클했어요. 예. 여러모로 타이밍이 맞아 들어갔던 네, 너무 좋았어요. 그런 영화였군요. 그냥 프리미어 하면 무조건 가서 시사회 가셔서 무조건 먼저 보시는 게 좀 아, 알겠습니다. 좋다고 생각. 뭐 제가 제일 베스트로 본 영화는 그 튀르키 영화인데. 누리비게. 네, 누르비게 젤란 감독의 마름풀에 관하여라는 영화입니다. 근데 저 이거 한 번도 안 들어봤어요. 전 이거 보고 나서 어파이어가 떠올랐어요. 음. 그냥 이 정도만 말씀드리고 제가 이 영화를 왜 제일 좋게 봤냐. 뭔가 이 영화는 제가 생각하는 이 영화는 순간적인 감정의 촉발 같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죠. 뭔가 일상적인 상황이에요. 일상적인 상황에서 별것 아닌 계기로도 순간적으로 그냥 끌어오르는 감정이 폭발을 해가지고 그 일상이 사건으로 변주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네. 뭐 그냥 저희가 이렇게 녹음하고 있다가도 갑자기 누가 화나가지고 여기서 화내버리면은 방송 엎어지는 거고. 뭐 그렇게 될 그럴 수 수도 있는 있고. 거잖아요. 맞아. 그러니까 틀린 말은 아니지. 그렇게 될 수 있는 경우 그런 상황을 비추는 카메라가 너무 완벽했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말을 해야 되냐? 이게 처음에는 카메라가 거의 프리즈 프레임입니다. 거의 안 움직여요. 네. 거의 안 움직이다가 이게 스멀 조금씩 움직이다가 마지막에 이 후반부가 갈수록 점점 이 주인공들의 감정이 고조되거든요. 이 감정이 고조되는 거를 정말 기교 없이 최소한의 역동성으로 표현을 하거든요. 근데 이게 진짜 말도 안 된다. 기가 막힌다. 그러고 네, 제가 크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이 정도고요. 이 얘기는 정말 제가 나중에 글도 쓰고 싶을 정도로 많긴 한데 하나 더 말하자면 중간 부분에 진짜 관객들을 갖고 노는 장면 하나 있습니다. 와, 진짜 이 장면 보고 와, 이 감독 진짜 명장이구나 싶더라고요. 이것도 들어옵니까? 국내? 뭐 알아봐야 되나? 힘들지 않을까요? 근데 이거 아, 197분. 네, 힘들 것 같아요. 이거 어떻게 보셨나요? 힘들 것 같아요. 네. 저는 근데 이 영화가 제일 좋았습니다. 부산에서 10점 만점에 9점. 아, 네. 그러고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하나만 더. 여기서 추락의 부분 사람이 저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추락의 부분 봤는데 저는 일단 7점입니다. 왜냐하면은 아. 영화 연출이 너무 정직했어요. 나 11도 별로라니까. 네. 그러니까 연출이 너무 정직했어요. 좋았거든요. 좋았는데 뭔가 좀 특별한 느낌은 안 들었어요. 특별한 느낌은 안 들고 너무 정직해가지고 7점 줬는데 근데 7점 주긴 했는데 고민이에요. 지금 머릿속에서 계속 생각나 영화가. 하나를 더. 그래요? 네, 계속 생각나. 티탄도 그래. 네. 슬픔의 삼각형도 그래. 네. 이것도 그래. 근데 저는 모르겠네. 확실히 말할 수 있는 거는 추락의 부가 앞에 2개에 비해서는 낫다. 대중 평론 뭔가 골고루 잡을 수 있는 픽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영화가 추락의 해부잖아요. 이게 뭔 내용인지 아시죠? 남편이 죽었는데 갑자기 그 남편의 죽음에 와이프 그러니까 산드라 힐러가 개입이 되어 있는지를 밝히는 법정 스릴러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이게 추락사를 해부하는 거잖아요. 그 찰나의 순간에 있을 수 있는 모든 가능성들을 다 대입을 하는데 저는 여기서 뭔가 추락의 연쇄를 느꼈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대입이 되는 건가요? 남편이 추락을 해서 죽었잖아요. 남편이 추락을 했어요. 음. 이 남편의 추락의 진상을 밝히는 과정에서 와이프도 감정적으로 사회적으로 추락하는 게 느껴집니다.
그 진실을 가감없이 다 까는데 그 과정에서 이건 정말 산드라 휠러의 연기가 빛을 발했다라고도 볼 수 있겠지만 어쨌든 그 카메라를 통해 비춰지는 산드라의 모습이 정말 산드라도 추락을 하는구나 라는 게 느껴졌어요. 근데 이 영화에서 아들 이름이 다니엘이거든요. 이 아들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로 나오는데 어쨌든 아들은 그런 정말 애거든요. 11살인가로 나오는데 정말 그 엄마 아빠 사이에 몰랐던 치부들을 다 그냥 법정에서 듣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의 마음 또한 무너지겠죠. 네. 근데 그걸 보는 저희들 또한 마음이 무너지는 기분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전 이게 제가 생각한 추락의 연쇄작용이 아닌가. 그런 느낌. 네. 한번. 가족이 다 무너지는군요. 네. 근데 이걸 왜 동물 영화제에서 상영을 하는 거죠? 왜냐면요. 뭔가 이유가 있나? 그 영화에서 개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 가족이 키우는 개가 있는데 그 네. 개가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렇구나. 네. 그래서 전체적으로 스토리가 되게 치밀합니다. 치밀하고 정말 보면 볼수록 빠져들고 나중에 가면은 감정적으로 뭔가 좀 충격이 심한 그런 영화지만 너무 정직했다 저한테. 영화 좋아요. 영화 좋습니다. 그래서 거의 부산국제영화제만 거의 20분 가까이 20분 이상한 것 같은데. 그래서 그래서 30분 길게 분량은 한번 많았어요. 때려봤고 네. 더 얘기는 할 수 있지만 네. 네. 끝이 없고요. 할 얘기가 많고요. 네. 네. 2주의 영화는 화란입니다. 화란. 예. 30분 만에 놓고. 그러니까 송중기 배우가 정말 지금 홍보 요정으로서 활동을 하고 있는 그러니까. 화란입니다. 노게런티. 평점 깔까 바로? 평점. 난 6점. 저 7점. 저는 이게 이 영화에 대한 초중반부가 너무 좋아서 그런가 이따 말하겠지만 전 후반부가 너무 별로였거든요. 그러니까 나 똑같이 그래서 느꼈는데 그 초중반부가 너무 좋았다는 아쉬움 때문에 평점을 더 깎은 것 같아요. 그래서 5점이에요. 내가 진짜 똑같이 느꼈거든요. 네. 이거 제일 높아요? 근데 이거 정리하면서 후반부는 그렇게 될 수밖에 없더라. 네, 후반부가 좀 너무 별로였어요. 송중기 초중반부는 배우를 진짜 죽일 좋았거든요. 수밖에 없었어. 그렇게. 네. 갈 수밖에 초중은 없어. 너무 좋았는데 진짜 초중반부는 보면서 한국에서 이런 에너지를 가진 영화가 진짜 얼마만이야. 이런 근데 느낌이 저는 그런 적은 추석 없었어요. 영화들이 너무 실망을 하고 이거 봐서 그런지. 반대급부로 약간. 네, 딱 네. 와 한국 영화 그래. 아직 맞아요. 딱 이런 느낌. 맞아요. 그 현웅님이 달짝지근에 왜 흥행하는지 모르겠다고 했잖아요. 네. 전 그거 똑같은 기분 얼마 전에 느꼈습니다. 뭐 어떤 그 30일? 그 시사회로 봤거든요. 저도 봤어요. 시사회로 봤거든요. 음. 어머니랑 같이 봤는데 왜요? 그냥 시사회가 돼가지고 시사회 보면 2장 주니까 그냥 엄마랑 봤는데 엄마도 말씀하시기를 이거 뭔가 주말 드라마 시나리오로 들어가기도 좀 유치하지 않냐 라고 하더라고요. 전 좀 심했어요 저한테. 전 그냥 고개를 떨궜습니다. 30일. 네. 네, 그냥 초중 영화, 초중딩 영화. 네. 뭐 어쨌든 화란 얘기하기도 바쁩니다. 네. 김차훈 감독의 장편 데뷔작입니다. 칸 영화제 갔다 오고요. 송중기 배우의 노게론티로 화제성을 이야. 가졌고 플러스 A이더라고요. 네. 라인업이 괜찮아요. 교섭, 대베비, 드림, 범죄도시 3, 타겟 그대들은 어떻게 살 것인가까지. 하야오 영화 메가박스 배급이에요? 네, 중앙. 그래서 꽤나 알찼던 그런 라인업이고요. 첫 장면을 보는데 발을 비틀고 제자리에 놓는 이건 딱 봐도 이런 얘기겠구나. 이 주인공이죠. 연규가 조직에 들어가서 이제 스스로를 비트는 모습이지만 결국에는 모든 걸 제자리에 돌리기 위해 송중기 배우 캐릭터를 죽여버리는 그런 모습으로 하다. 자기가 죽인 건 아니지. 그렇죠. 죽음을 택한 거죠. 엄밀히 네. 말하면. 자기가 죽인 건 아니죠. 그래서 그 다음으로 이어지는 건 돌로 찍어버립니다. 이야. 임팩트가 초반부터 세죠. 그 이후로 메인 타이틀이 뜨더라고요. 화란이라는 뜻을 찾아보니 네덜란드죠. 네덜란드를 뜻하는 한자어이자 또 다른 의미로도 재앙과 난리라는 그런 뜻을 갖고 있다. 즉 이것은 화란은 본인이 가고 싶어했던 이상인 네덜란드와 현재를 나타내는 지옥의 장소가 서로 교차가 된다. 그리고 저도 후반부가 아쉬웠던 게 이 제목에도 있습니다. 왜 뭐? 네덜란드로 가고 싶었던 걸까? 꽂히겠지 뭐. 뭔가 큰 이유가 없어요. 뭔가 네덜란드로 가야 한다는 뭐 커다란 이유? 그런 게 약간 없어요. 최대한 멀리? 약간 이런 느낌 아닐까? 나는 평화, 꽃, 뭔가 그리고 네덜란드가 평지잖아요. 네. 진짜 그 말 그대로 그 두 사람이 영규하고 그 송중기 배우 캐릭터 치건이 둘이 대화했을 때 네. 거의 뭐 비슷비슷하게 살아가요라는 네. 그런 말도 했듯이 나는 그냥 네덜란드가 가장 유럽 중에선 적합한 그런 게 아닌가? 가장 평화롭고 저는 풍차돌아. 처음에 뭔 생각했냐면요. 이게 화란 보자마자 전 네덜란드인 거 알고 있었거든요. 그럼 네덜란드로 가고 싶다는 건데
왜 네덜란드일까라고 생각을 해봤는데 아주 좀 뇌절이긴 하거든요. 그 인터넷 찾아보면 아시겠지만 네덜란드가 대마초 합법인 거 아시죠? 아 그래요? 나 그것까지 모르겠네. 대마초 사실상 거의 합법이랍니다. 그래서 뭔가 피카레스크적인 결말로 걔가 거기 가서도 못 고치고 뭔가 그러고 살라는 건가?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나는 오히려 그냥 그 가장 꽃들이 잘 자라나고 네. 평지고 그렇기 때문에 가장 평탄한 삶을 살기 위해서 그런 곳이 아닌가. 본인의 꽃을 네. 틔울 곳이 네덜란드가 아니었을까. 네. 본인을 튤립이라고 생각을 하면. 그래서 그냥 네덜란드로 했겠구나라고 생각을 했고요. 어쨌든 그 영화상 돌로 그 학생을 찍은 이유가 하얀을 위한 것이었죠. 비비 그쵸. 배우가 연기한.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영화의 마지막도 화란을 위한 것이다 보니까 이 영화가 만약에 영규가 하얀만을 원한 것이라면 이 영화는 굉장히 높은 완결의 처음과 끝을 갖는다라고도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결국 제가 생각하는 이 영규라는 캐릭터는 가족을 위한 캐릭터였다. 그렇죠. 근데 치건도 마찬가지였다. 그리고 치건은 연규의 아버지였다로 접근을 하고 그렇죠. 싶습니다. 연규는 중국집 배달을 합니다. 그래서 아이에게 오토바이를 태워주는 장면이 나오는데 근데 그 아이는 이제 고리대금을 물고 있는 아버지 왕구의 아들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장면을 보면서 부성애하고 당연히 연결이 되죠. 본인의 캐릭터 자체만도 어렸을 때의 아버지하고 이제 이별을 하게 되고 지금 만난 새 아버지는 본인에게 가혹한 트라우마를 남겨주는 그런 사람이다 보니까 그래서 아마 치건도 그런 지점에서 아마 연규를 이제 끌어안게 되지 않았을까. 결국은 아빠에 대한 그런 트라우마였겠죠. 그래서 흉터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봤는데 두 사람의 흉터가 다 이게 얼굴에 있잖아요. 네. 한 명은 귀고 한 명은 볼에 남았죠. 근데 그게 남게 되는 과정도 결국의 공통점은 아버지와 술이잖아요.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이 두 사람은 뗄래야 뗄 수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도와주려고 했던 이유도 치건이 그냥 결말까지 큰 이유가 나타나지 않아요. 아마 그것이 아마 저는 호불호의 또 중요한 부분이었던 것 같은데 그게 설명될 수밖에 없는 거는 두 사람만이 아는 그런 트라우마가 공통적으로 겹치기 때문에 더 그런 게 아닐까. 같은 장소 공감 살아왔고 연민 이런 건 것 같아. 특히나 두 사람이 대화했을 때 자신의 가정사를 깠던 영규의 모습에서 아마 내가 왜 널 모르냐 라는 대사를 했을 때 아마 이제 거기서부터 아들과 아빠의 관계가 나타난 것 같고 담배를 물면서 등장하는 송중기 배우 근데 나는 뭔가 왜 태양의 후예에서 본 듯한 그런 까무잡잡함이 머리 약간 좀 짧고 이래가지고 그런 거. 좀 비슷하긴 했어요. 까무잡잡함이 있었고 치건의 부하로 나온 승무 저는 이 영화에서 배우 한 명을 뽑으면 저는 승무 역을 연기한 정재강 배우 정말 굉장했습니다. 아니 뜬금없는데 야구 좋아하시죠? 나다웃? 아니 그게 아니라 네. 나다웃인데 아니 정재광 배우 정이윤 닮지 않았나요? 아니 나 보자마자 그 생각 들었어. 나는 LG 트윈스라서 안 좋아해 정이윤. 네, 내가 쌍꺼풀 있고 그래서. 네, 정이윤 뭔가 찡하게 너무 닮은 것 같아가지고 생긴 게. 그럼 정용진입니까? 네? 아니 둘이 그 닮았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어쨌든 정재강 배우 연기가 저는 상당히 인상 깊어서 영화 나다웃이나 드라마 알고 있지만을 봤었던. 나와서 괜찮아. 그것도 있어요. 천우의 배우 버티고라고. 네, 거기 네. 저도 데뷔했었어. 네, 그래서 굉장히 인상 깊은. 송중기, 홍사빈, 김영수 배우가 지금 주목받을 게 아니라 정재강 배우가 주목을 받아야 하는데라는 조연상이라도 줘라. 영화적인 생각이 들었고 영규가 친구들에게 이제 어떻게 보면 좀 전문용어로 다구리를 당하고 300만 원의 이제 합의금을 물게 되는 상황이 나타나고요. 거기서 이제 하얀이 등장을 하는데 거의 초반부 첫 대사가 아빠 안 들어왔어 아직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게 첫 대사를 뱉으면 솔직히 다 어느 정도 느낌이 오는데 확실히 별명이 왜 어둠의 아이유인지 굉장히 저는 안정적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별명이 어둠의 아이유였나요? 어둠의 아이유라 하던데? 처음 들었어요. 그래요? 그래서 나는 충분히 이해가 저도 됐고. 좋았습니다. 아니 무난했어요 전체적으로. 1인분 했어요. 네. 특별히 뭐 흠잡을 부분은 없었다. 네, 연기에서. 딱 그 역할에 맞게. 아니 그리고 배달은 남매긴 한데 좀 닮았어. 홍사빈 배우랑 약간 닮지 않았나? 얼굴 페이스가 살짝 좀 닮아. 그러니까 그 톤이 잘 맞아가지고 괜찮았다. 근데 영화적으로 보면 나는 처음엔 이해가 안 되더라고. 배달은 남매가 이렇게 서로 물론 처음에는 막 내가 왜 네 오빠야 하면서 싸우긴 했는데 애틋해질 수 있는가 이런 건가? 왜 이 두 사람이 서로 안으려고 하는가 해 생각을 해봤는데 네. 먼저 말하세요. 아니 부모한테 받은 게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홍사빈 배우가 연기한 영규라는 역할도 엄마한테 뭘 받아요. 오히려 300만 원을 갖고 왔는데 엄마는 너 도둑질한 거 맞아, 아니니 맞아. 믿어주질 않는 상황이고 외면하죠. 하얀 역시도 아버지가 지금 몇 번째 이혼을 보면서 한 건데 그래서 유일하게 이제 서로가 버팀목이 될 수 있는 사람이 두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믿을 수 있는 게 두 사람밖에 없으니까. 아 저는 뭔가 어. 이 연규가 직원한테서 배운 거를 그대로 하얀한테 돌려주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왜냐하면 어쨌든 법적으로는 연규는 하얀의 오빠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그 배웠던 거를 다시 베푸는 느낌 아닌가. 네. 근데 지키는 그럴 법을 것도 그런 것이 그거 이제 송중기를 만나서부터 하얀한테 대한 태도가 좀 변하긴 해요. 아 맞아요. 네. 맞아요. 조금 달라지긴 해요. 맞아요. 그것도 일리 있는 말인 것 같아요. 그 지점도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는 지점이었던 것 같고요. 이 영화에서 결국 가장 중요한 관통은 치건은 왜 영규를 도와줬을까? 명확한 이유는 무엇이었을까라고 하지만 결국 이 지점은 나타나지 않았고 근데 왜 그랬을까 진짜? 마지막까지 왜 자신의 삶을 스스로 내려놓게 하는 결정적인 이유는 뭐였을까요? 치건이. 저는 그러니까 그런 말도 하잖아요. 숨 쉰다고 해서 살아있는 게 아니다. 라는 말을 처음 들었을 때는 저는 솔직히 말해서 납득은 안 되더라고. 네. 그냥 이 정도 위치에 있는 사람이 이 18세 갈팡질팡하는 소년의 그 뒤치다거리까지 다 해야 될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결국 되돌아서 생각해 보면 이 치건이라는 사람 역시도 아버지에 대한 뭔가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영규를 처음 봤을 때 내가 영규의 아버지가 되어줘야겠다라는 걸 무의식적으로 그냥 해버린 왜냐하면 본인의 과거 같으니까 그쵸. 안아주고 싶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드니까 맞아요. 영규가 스스로 손을 자르려고 했을 때도 그거를 어떻게든 막아내려고 했고 그러고 저는 뭔가 그 직원이 결정적인 이유를 안 알려준 게 뭔가 이 영화의 전체적인 톤이랑도 맞닿아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되지? 그냥 악은 사방에 존재한다. 어디든 존재한다. 이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직원은 뭔가 커다란 이유 없이도 그냥 사방이 그냥 뭔가 커다란 이유가 없다고 하더라도 사방이 악이고 정상적으로 살아갈 수가 없는 환경이니까 그냥 그렇게 변해버린 게 아닌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고.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 근데 나는 별로 자리랑은 별로 큰 연관은 없어 보였어요. 그냥 치건이라는 캐릭터가 중요했고 어떻게 보면 그냥 계속 술하고 아버지에 꽂히긴 했는데 치건이 이제 둘이서 이제 찌개를 먹는 과정에 있어서도 네. 사실은 그 찌개를 먹을 때 생선으로 찌개를 끓이잖아요. 네. 근데 저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생선은 치건이었던 것 같아. 왜요? 자기가 끌려 살아 돌아왔잖아요. 낚시꾼 그걸 아, 해서 돌아왔잖아. 낚시. 그래서 자기가 원래는 오. 죽은 목숨이었는데 그 생선이 되어서 돌아왔는데 직접 이제 자기 그걸 손질을 하는 거야. 왜냐면 자기를 잘 아니까 직접 이렇게 손질을 해서 생태찌개인지 모르겠지만 맞아요. 그걸 끓여서 갖다 놨어. 근데 그거를 이제 자기가 손으로 뜯어 먹죠. 네. 근데 저는 그 장면에서 놀랬던 거는 똑같이 영규도 그 모습을 따라해요. 맞아. 그러니까 여기서 전도 느껴지는 거죠. 아버지를 따라서 하는 모습이 여기서 나오는구나. 근데 그거와 이제 반대로 나오는 모습은 비비가 연기한 하얀과의 식사 장면. 햄버거. 네. 이렇게 던지고. 햄버거 던져요. 응. 근데 이 영규는 아무런 특이 반응을 내지 않아요. 왜? 이 두 사람은 진짜 남매니까. 그리고 이 영화에서 드러났던 영규의 식사 장면은 이 두 가지가 전부였지 않았나요? 사실상. 그렇죠. 네, 그 회식하는 장면을 제외하고는. 네, 혼자 막 뜯어먹는 거. 그러니까 이 영규가 밥을 먹는다는 행위는 살아남기도 바쁜데 밥을 먹는다는 행위는 자신을 뭔가 내려놓고 편하게 하는 과정인데 그거를 같이 한 사람은 송중기 배우가 연기한 캐릭터하고 비비 연기가 하는 캐릭터였다. 그리고 아버지였기 때문에 그렇게 아버지를 따라 행동을 한 거고 남매였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두었다. 라는 지점으로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그 회식 장면을 할 때 네. 먼저 먹죠. 네. 근데 조직원이 때리죠. 형들 그 들지도 네. 않았는데. 맞아요. 근데 그거를 송중기 배우는 그냥 두죠. 냅더라고. 아버지니까요. 그의 할아버지가 이제 김종수 배우가 연기한 캐릭터인데 네. 김종수 배우는 지금 한국 영화의 거의 그겁니다. 공무원입니다. 거의 이경영의 바톤을 이어받았죠. 밀수 비공식 작전 천박사 하라. 진짜 기가 막힌다. 다 나오네. 다 그냥. 나옵니다. 와. 말이 안 됩니다. 와. 무빙에도 나오죠.
아 무빙에도 아, 그 경비 아저씨. 경비, 아저씨가 예. 나오죠. 그러니까 와 진짜 코로나 기간에 일을 얼마나 하신 열심히 거야? 근데 진짜 이런 포지션의 남자 조연 배우가 항상 필요해요. 우리나라는. 이경영 배우의 바톤을 이어받은 네. 그런 네. 느낌이었습니다. 그 찌개를 이제 먹는 장면도 나오고, 근데 어쨌든 저는 결국에는 이게 술과도 또 관련됐잖아요. 그 찌개를 생선찌개를 먹을 때 술을 이제 꺼내려고 하는데 술을 꺼내지 않았고, 아무래도 그건 트라우마적인 연관이 있을 거고, 치곤도 자기는 술을 먹지 않는다라고 말했는데 결국은 술을 먹지 않는 이유는 자기 아버지가 이제 술 먹고 그래 버렸으니까. 네. 그래서 아마 결말에 죽인 것 같아. 죽이려고 했던 것 같아. 왜냐하면 자기의 아버지라고 생각을 했고 믿고 따라갔는데 아버지가 처음으로 술을 먹는 모습을 보였어. 그러니까 이제 자기가 무의식적으로 이제 분노를 일으킨 것 같아. 그걸 생각을 못했다 제가. 아 맞네요. 네, 그래서 네, 아마 맞다, 맞다. 더 맞아, 하얀 앞에서 그 술 마시죠. 네, 네, 잡아주네. 맞아요. 네. 그거 네. 맞다. 아. 자기의 가족 앞에서 그래 버리니까 아마 그랬지 않았나 싶고요. 네. 두 사람이 이제 통했던 부분은 서로의 이제 가정사를 고백했던 부분이었어요. 그러니까 영규에게도 중요했던 건 엄마였는데 그 두 사람을 받아들인 이유가 엄마에게 잘했으니까 받아들였다. 라고 보여줬고, 엄마랑 이제 가고 싶은 곳이 있었는데 그곳이 화란 네덜란드였고요. 둘이 싸웠는데 왜 내가 오빠야라고 그렇게 하는 게 저는 우리 엄마랑 같이 밥을 먹어줘서 고마워 약간 그런 식으로 나는 들리더라고요. 그때는 엄마가 더 중요했으니까요. 그 이후로는 이제 고리대금을 갚기 위해서 이제 기사로 이제 변장하게 되는 완구가 이제 등장을 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조직에게 뒤통수를 때리고 사실을 누설을 하죠. 영규는 실패를 막기 위해서 억지로 강제로 이제 약을 먹였는데 여기서 완구까지 살려냅니다. 이 지점에서 저는 영규에게 아직까지도 정과 양심이 있는 걸까? 여기서는 좀 납득이 잘 안 되더라고요. 그냥 영화를 첫 번째로 봤을 때. 네. 그랬고, 과연 이게 18세 소년이라서 할 수 있는 뭔가 퐁당퐁당의 기복인 건지, 아니면 영규라는 자체가 지금 치건에게 따라가는 건지 흡사하려고 보이는 건지. 근데 저는 두 번째가 맞는 것 같아. 맞아. 유독 이제 영규에게만 자유로웠던 치건인데 그걸 이제 흡사하게 따라가고 싶어서 아마 영규가 무의식적으로 그렇게 따라가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들었고, 또 보는 도중에는 이거 치건이 난 게이라는 느낌도 드는 거야. 네, 저도 그 생각했어요. 왜냐면 그러니까 너무 애틋하고 약간 너무 애틋하고. 그리고 그 생선 뜯어먹는 장면도 그렇고 약간 불안당? 이런 이런 느낌 너무 톤이어서 애틋하다. 저도 생각했었습니다. 그리고 하얀을 보증을 세우잖아요. 그러니까 보통 정상적이면 이제 막 그런 막 풀에치고 막 그런 게 나오는데 그냥 두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냥 포면적으로는 그렇게 볼 수도 있겠다. 네 맞아요. 라는 지점도 아무 일이 없으니까. 뭔가 말을 하고 싶었고, 뭐 아까 말씀드렸던 뭐 식사하는 장면에서 심지어 엄마가 식당을 하는데도 가서 밥을 먹는 장면이 또 등장하지도 않았고 그 모습이 참 인상적이었고요. 아버지의 공격성이 다시 한 번 더 등장하는 건 이제 하얀이 새엄마를 이제 언급하는 뭐 6번째, 5번째 언급을 했죠. 근데 저는 여기서 결정적이었던 게 치건의 등장이었습니다. 굉장히 좀 적절했던 타이밍이라고 생각을 했고요. 근데 그 다음이 저는 눈에 와닿던 게 영규가 자기 아버지에게 맞았던 공간으로 두 사람이 들어가더라고요. 두 사람이 들어갔는데 여기서 이제 영규는 완구를 이제 도와줬기 때문에 이게 고리대금에 문제가 생겨서 이제 송중기 배우가 찾아온 건데, 당연히 정상적이라면 송중기 배우가 폭행이 일어나고 당연히 손톱을 뽑았어야 됐고 더 가혹한 행벌이 나타났어야 되는데 자신의 손톱을 뽑아버려요. 표면적으로 봤을 때 저는 이 장면이 정말 송중기 배우의 폭발적인 연기력이다. 저는 베스트 장면 뽑으라면 이 장면 뽑을 것 같은데, 근데 이거는 공간적인 요소를 생각해 보면 기존의 아버지는 그 장소에서 영규를 죽여라 때리는 장면이었는데 오히려 지금 이 치건이라는 캐릭터는 아버지와 같은 캐릭터니까. 아버지와 같은 캐릭터니까 그거를 보듬어주고 오히려 네. 자기의 손톱을 빼버리는 그게 데뷔 지점으로 보이다 보니까 참으로도 마음이 아팠던 네. 그런 장면으로 남게 되고요. 조직의 이제 회식 장소로 나오게 되는데 처음에 이제 치건의 아버지에게 이제 뭐 술을 따라 주기도 하죠. 근데 이제 치건이 그거를 이제 걷어차고 내가 뭐 하겠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그거는 자기 아버지가 술 먹는 게 그런 모습을 보기 싫어서
그쵸. 그런 거 트라우마가 너무 있으니까. 트라우마가 있으니까 그런 네. 것도 있겠고 어떻게 보면 치건의 아버지가 그 뭔가 수산업 쪽으로 뭐 장사를 뭔가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그 물고기와 더 네, 친숙한 게 맞아요. 이 캐릭터였지 않았을까. 그리고 어릴 때 자기가 잡았으니까 심지어 그렇게 그래서 강하게 잡으러 가고. 그러니까 술 때문에 목숨을 잃을 뻔했는데 여전히 치건의 아버지도 술을 하시고 계시는 네, 게 맞아요. 나오고 여기 나오는 영규도 자신의 목숨을 지금 거의 간당간당한 상황에서 여전히 또 그 아버지도 술을 먹고 있고 두 사람의 이게 환경 자체가 너무나도 지금 동일시가 돼서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지점이었고요. 믿었던 이제 조직의 사람이었죠. 정의석 후보. 뭐 사실상 굉장히 중요했는데 사퇴를 하게 되면서 큰 형님이 연규를 뭐라고 해야 돼? 뿌락치라고 해야 되나? 뿌락치는 아니고 킬러로 보내게 되죠. 네. 처음에는 이제 막 자기 못 죽이겠다 그랬는데 전화 한 통 받고 마구잡이로 찔러 죽여버립니다. 근데 여기서 저는 들었던 생각이 연규가 사람을 죽였다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정희석 후보하고 큰형님인 김종수 배우가 김종수 배우가 연기했던 역할의 대화 장면, 통화 장면에서 네. 큰형님은 낚시를 좋아했다라는 말이 나와요. 큰형님이 낚시를 좋아한다라는 말이 나와요. 네. 좋아하는 낚시하러 가요. 낚시하러 가요라고 네. 나와요. 그러니까 그 말인즉슨 또 다시 치건이 연상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네. 치건은 또 다시 이런 아버지를 만난 거구나. 어떻게 보면 필연이었을 수도 있지. 네. 자기 아버지가 낚시를 좋아했던 것처럼 낚시를 좋아하게 된 사람이 만났고 치건이 죽었을 때도 김종수 배우 역할을 하는 네. 게 그냥 치워버려라 그러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고달픈 캐릭터인 건지 본인에게 믿고 의지했던 자기의 아들과 같았던 사람조차도 나를 죽이려고 하니 스스로 그래서 목숨을 그냥 걷어버렸구나라고도 접근이 될 수 있는 그런 참 안타까웠던 그런 캐릭터였던 것 같고요. 그래서 오토바이가 막 흔들리고 강물에 돈이 흐르는데 영주에겐 너무 중요하죠. 300만 원. 네덜란드하고 합의금을 골라야 되는데 합의금을 골랐잖아. 네. 네. 현실을 잘 살기 위해서 고른 것이었고 네덜란드로 똑같이 떠나기 위해서는 그 돈이 중요했는데 네. 살아가기 위해서는 근데 그 밖에 인물들은 별로 개의치 않은 그런 종이 쪼가리에 불과했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돌아가기 위해 다시 삶으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치건을 죽일 수밖에 없었어요. 네덜란드로 가기 위해서도 이 현재 갇혀 있는 이 조직 생활에 벗어나기 위해서도 치건을 죽였어야 했으며 또 돈적인 부분에서도 어떻게 보면 더 이상 이 일을 하지 않으려면 네. 개인적으로나 뭐 조직적으로나 여러모로 죽일 수밖에 없었던 부분으로 생각이 들고 네. 또 뭔 얘기를 해볼까요? 제자리로 이제 돌리기 위해서 스스로 이제 손톱을 빼는 영규의 역할이 나옵니다. 네.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처음에는 되게 무책임하고 비겁하게 보였습니다. 그냥 무작정 자기 손톱 하나 뺀다고 돈이 돌아오는 것도 아니고 해결되는 것도 아닌데 너무 답답하고 해가 좀 생각 좀 단순하다. 그냥 그게 18세 소년이라서가 이제 저는 더 이상 용납이 안 되고 캐릭터가 너무 답답해 보였다. 맞아요. 표면적으로 그렇게 보였고 스스로 본인의 손가락을 자르려고 하는 게 너무나도 진짜 책임감 없이 그래 네. 보이니까. 진정에 이러고 있었는데 저는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되지? 그러니까 저는 스토리도 그렇고요. 이 영화가 제일 아쉬웠던 게 말씀드렸잖아요. 초중반부에서는 잘 봤을 때 쌓았었는데 그렇게 에너지를 잘 스며들고 머금게 할 수 있는 영화 누아르 영화가 많이 없는데 뭔가 이런 영화 되게 오랜만에 봤을 때 좋다 싶었거든요. 근데 이 에너지를 잘 머금고 있다가 아까 제가 말한 그 뭔가 정의석 후보 사퇴 그 씬 있죠. 그 시퀀스부터 뭔가 좀 에너지가 그 이상한 데로 튀죠. 잘 머금었던 에너지가 이상한 데로 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잘 해놨다가 그 복수심이 송중기 배우로 향하는 그게 저는 처음에도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거야. 아니 왜 잘 쌓아놨다가 왜 자기의 꽃을 피우게 해주려고 하는 사람에게 향하는 건지 이해가 안 되는데 조립을 해보니까 네. 결국에 최종적인 화살은 그 사람으로 향해야 된다. 그니까요. 그러니까 뭔가 그 표면적으로 사람을 이해가 안 화하게 되는데. 된다는 것도 알겠는데 어. 그걸 쌓기 위해서 너무 후반부에 억지를 부린 것 같다고 해야 되나? 어. 그러다 보니까 연출도 좀 과시적으로 변한 것 같고. 네. 그쵸. 참, 그러니까 제가 결국에는 표면적인 거하고 심층적인 거하고 이게 서로 이게
안 합쳐져서 네 맞아요. 이게 괴리감이 생기니까 맞아요. 그래서 일반 대중들은 불호가 좀 더 많은 것 같고 영화를 조금 더 집중적으로 보시는 분은 좀 뜯어보다 보니 이런 지점에서 아버지와 아들 서로 같은 과거 공통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서로 맞물리면서 죽여야 될 수밖에 없는 왜냐하면 그림자 같은 사람이었으니까 네. 본인에게는 그림자보다는 그렇죠. 오히려 하얀 같은 빛을 따라가야 됐으니까 맞아요. 그런 지점으로 접근을 하게 된 맞아요. 것 같고요. 맞아요. 근데 저는 그거 말고도 그냥 연출 톤이 너무 갑자기 막 나가는 느낌이어서 그냥 그게 별로였어요. 내 질러버리는 그런 네. 느낌이 있죠. 그러니까 천천히 머금고 있다가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진짜 치건은 정말 무의식적으로 이 사람에 끌렸고 그 배달 그런 걸로 가게 중국집에서 만났는데 무의식적으로 끌렸고 이제 가정사 고백을 해서 이제 내가 왜 끌렸는지를 알게 됐고 본인의 이제 흡사한 삶을 살아온 영규의 아버지가 이제 되고 싶었을 거고 하지만 본인 또한 아버지에게 그렇게 버림받은 그런 과거가 있기 때문에 그런 아버지가 되기 싫어서 더 따뜻하게 해줬을 것이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영규의 아버지에게 별다른 말 행동 없이 그냥 눈빛으로 조져버리는 그런 장면도 나왔고 그러나 영규는 굉장히 양가적이었고 특히나 술을 먹는 모습에 이제 분노를 해서 그렇게 칼을 들이민 거지만 하지만 치건의 그 너무 따뜻한 행동은 영규가 살면서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그런 행동이었기 때문에 참 양가적인 그런 감정을 홍사민 배우가 연기를 참 잘해 주셨던 것 같고요. 그 과정에서 이런 마음이 드는 것까지 하얀이 이제 자기를 데려가 달라는 이제 언급이 나오다 보니까 이 사람이 진짜 내 가족이고 내가 데리고 가야 될 사람이다라고 생각이 드는 순간에 그 그림자였던 치건을 벗어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했고요. 처음에 그 오토바이를 태웠던 것도 아이를 태웠잖아요. 네. 그게 아마 결국에는 본인 같아서 태웠을 거예요. 그렇죠. 본인과 비슷한 그런 어려운 상황에 그쵸. 처해 있으니까요. 그쵸. 근데 영화 중반부에서는 본인이 어떻게 보면 치건의 오토바이를 타게 되는 네. 상황이었는데 이제 거기에 내려서 오히려 그 자신의 뒤에는 새로운 가족 하얀을 또 네. 태우게 되면서 그런 과정을 겪게 되고요. 근데 결국 아버지를 결국 마지막에 배트로 앉힌 이유는 하얀의 가족이었잖아. 본인의 가족은 아니었을지 몰라도 하얀의 가족이었으니까 앉혔을 거고 어떻게 또 뒤집어 보면 이미 자신의 진짜 아버지는 죽었는데 이 사람 죽여서 뭔 의미가 있을까? 가족도 아닌 이미 자기가 생각하는 맞아. 송중기 배우가 죽었는데 네. 맞아요. 그 사람을 때려서 뭔 의미가 있겠냐라는 맞아요. 거죠. 뭔가 이게 전 치건과 연규의 차이라고 해야 될까? 음. 하얀의 존재가 하얀의 음. 존재가 치건과 연규의 차이를 가장 크게 드러내주는 관계라고 생각을 해요. 만약에 그래서 제 생각은 뭔가 치건에게도 피부친 아니더라도 그렇게 의미를 붙일 만한 사람이 있었으면 달랐을 수 있지. 그런 길로 안 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마지막 샷을 보면서. 그게 이제 엄마 그 대화씬 둘이 생선찌개 먹으면서 네덜란드 말할 때 그런 곳이 어딨냐고 세상에 이미 이 사람은 다 내려놓은 거죠. 그런 사람이 이 사람 만나서 희망을 가졌었는데 아쉽군요. 명한 씨를 떠나는 이제 두 사람의 모습이 마지막에 나오는데 저는 이 명한이라는 뜻이 왜 밝고 편안한 도시로 느껴지는지 밝으면 그치 그런 느낌으로 드는데 그래서 그 도시를 떠나는 그 뒷모습 뒷모습이었나 앞모습이었나 어쨌든 고난이 또 찾아올 것 같아. 그렇죠. 왜냐하면 맞아요. 결국은 아무런 도움을 주지 않았던 부모였지만 부모의 곁을 벗어났지만 결국은 미성년자잖아. 그러니까. 해피엔딩은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뭐 이 두 사람이 뭐 나중에 결혼을 하든 뭐 그거는 뭐 모르겠지만 결국엔 해피엔딩은 아니고 새드엔딩이 이어질 것 같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뭔가 더 깊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요. 후딱 밀어버렸습니다. 저도 이 스크립트 마지막에 적혀 있는 대로 정말 굉장한 힘이 느껴지는 영화가 맞는데 그러니까 저 그래서 더 아까웠던 것 같아요 후반부가. 그러니까 줄이고 예. 수위를 더 늘려서 아예 19금으로 맞아요 진짜 차라리 그러지 아예. 아니 정말 그러니까 제가 초중반부가 이렇게 안 좋았으면 그냥 6점 줬을 것 같거든요. 초중반부가 너무 좋았어가지고 전 5점 준 것 같아요. 난 이거 스크립트 준비하느라 네. 저는 이제 뜯어보면서 이거 정말 좋은 영화다라고 해서 뭔가 조금 네. 더 심층적으로 풀고 싶었는데
아 시간이 받쳐주지 않는군요. 부산 얘기만 30분을 했어요. 부산 얘기 어쩔 수 30분에서 어쩔 수 예. 없어. 아 뭐 근데 어쨌든 화란 진짜 저는 네, 좋은 영화예요. 근데 5점 준 게 이익 안 가긴 하지만 아. 저도 제 자신이 상업 영화 기준으로 예. 콘크리트토피아 엄태화 감독, 잠 유재석 감독, 이거 뭐냐 화란의 화란. 김차훈 감독, 네. 지금 신인 감독상 거의 탑 3를 가야 되지 않나 상업 네. 기준. 아 이제 미운 놈 떡 하나 더 준다고. 최고였습니다. 진짜 이 영화가 전 좋아서 진짜 5점 준 겁니다. 어, 전 이 감독의 차기작이 기대가 돼가지고. 나도. 예. 어떤 작품? 잠과는 결은 달랐지만 네. 굉장히 생각해 보면 깐 갔다 올 만했다. 저도 주목할 만하다. 저도 충분히 잠이랑 자궁을 겨룰 만한 영화라고 생각했어요. 충분히 생각할 부분이 많았다. 네. 한 줄 평해 봅시다. 한 줄 평. 저는 먼저 하겠습니다. 어렵네. 처절한 꽃이 처마 밑에 피다니로 하겠습니다. 저는 살아야 하니까 사는 거다 하겠습니다. 전 아까 말한 대로 에너지를 잘 먹고 있다. 갑자기 이상하게 튄다. 어우, 저는 그 진짜. 에너지가 튀는 느낌이 나 너무 싫었어요. 갑자기. 그 30분. 예. 그 30분. 뭔가 그 덩어리째 모여있던 에너지가 파편화돼서 분산되는 느낌이 너무 싫었어요. 근데 뭐 삭제된 부분이 있을까요? 뭐 무삭제판이 있으려나? 뭐. 그러니까. 나는 잘 모르겠어. 어쨌든 근데 진짜 초중반부가 너무 좋았어가지고 몇 번을 말하는지 모르겠네. 뜯어 보면 이해돼. 예. 그러니까 스토리상으로는 이해가 안 돼. 스토리상으로는 왜 갑자기 이렇게 가는 거야라고 이해는 안 되는데 이 캐릭터 하나씩 뜯어 보면 이 배우가 이래서 이렇게 갔구나라는 게 저는 충분히 납득이 됐기 때문에 그런 영화로 남지 않을까 싶고 다음 주 시험 기간입니다. 죄송합니다. 네. 정말 죄송합니다. 킬러스 오브 더 플라워문 했다면은 만약에 1시간 반은 겉들였겠죠. 일단 3시간 반이니까. 그치. 그 정도는 네. 파벨만스 생각하고서 했었어야죠. 네. 진짜 제일 기다리는 영화인데 올해 진짜. 네, 그래서 재밌게 다음 보시고. 주는 한 주 네. 쉬고 다다음 주에 어떤 영화가 될지 모르겠지만 네. 다다음 주에 원래 우리 지금 정하기로 하지 않았나요? 네. 턱방으로 정합시다. 네. 일단 가장 유력한 건 미야자카예요. 그대들. 그쵸. 그건데 더 킬러도 궁금은 해가지고. 오케이. 오케이. 일단은 그럼 둘 중 하나로 일단은 미야자카예요. 네. 영일이들 88회 화람 안 남았습니다. 부산 영화제도 만 남았고요. 다음 주는 한 주 쉬게 될 것 같고요. 다다음 주에 건강한 모습으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